자, 프린트 37쪽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는 조선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먼저 신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조선의 신분제도는 크게 일반 백성인 양인과 그리고 천한 백성인 천민으로 나뉘었었습니다. 요 양인 안에는 양반만 있는 게 아니라 농민도 있었고, 뭐 상인도 있었고, 기술자인 장인도 있었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양인이라고 했었고, 그에 비해서 천한 백성, 천인이라고 하죠. 천인. 일반적으로 노비 혹은 백정, 뭐 무당, 광대 같은 사람들 천인이라고 했었는데, 조선이 좀 이제 사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신분들이 세분화됩니다. 세분화. 그래서 양인은 여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반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평민만이 아니라 중간에 중인이라고 하는 계층이 생겨납니다. 중인, 중간적인 계층, 양반과 이 상민의 중간 계층인 중인이라고 하는 계층이 생겨납니다. 이건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천민은 이제 노비, 백정 같은 사람들도 나타나면서 점차 신분제도가 세분화돼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양반과 상민이 중심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반상제도라고 합니다. 반상제도. 그래서 법적으로는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천제, 양인과 천민만 있었어요. 양인과 천민만 있었는데 나중에 점점 지나면서 실제적인 구조는 반상제도라고 하는 제도로 바뀝니다. 반상제는 이렇게 4신분이 있는 4개의 신분, 여기 밑에 있는 4개의 신분이 있는 이런 제도를 반상제도라고 합니다. 반상제도. 그래서 각 신분의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반, 문반과 무반, 그러니까 정치인과 군인인 관리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걔네들의 가족이나 가문까지 포함한 사족, 이제 선비 가문들이죠. 선비 가문들을 일컫는 말로 다 바뀌게 됩니다. 얘네들은 관직을 다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얘네는 군역을 면제받습니다. 군역을 면제받는다. 등등 하는 각종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었다. 얘네는 이미 국가에서 관리로 일하는 것 자체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즉, 역이었었기 때문에 얘네는 군역 자체를 면제받았었고, 나중에 이제 이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군포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얘네는. 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부터 좀 봅시다. 상민은 대부분은 농민이겠죠. 대부분은 농민이고, 수공업자, 그러니까 장인들이죠. 장인들, 그리고 상인 같은 이런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했었습니다. 과거 응시가 가능했었는데, 당연히 합격하는 애들은 별로 없었겠죠. 과거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던 양반 계층이나 중인 계층만이 합격을 했었다. 자, 원래는 얘네 둘을 일반적으로 양인이라고 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원래는 양반이었었는데, 약간 레벨이 떨어진 애들이 중인이라는 계층으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자, 얘네들은 원래는 잡과라고 하는 기술관들을 뽑는 과거 시험이죠. 기술관들을 뽑는 과거 시험인 잡과를 합격한 잡과생들을 중인이라 불렀었어요. 원래는 좁은 의미는 얘네 잡과만 딱 중인이라 불렀었어. 잡과 출신의 과거 합격자들. 이 잡과에서 뽑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외교관을 이제 통역관이라고 하죠. 역관이라 불렀었습니다. 역관이나 아니면은 의관도 중입니다. 의사들. 변호사, 얘는 법관이죠. 법관 같은 것도 중인.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을 배우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인이라 불렀었습니다. 중인. 잡과 출신의 기술관이라 불렀었습니다. 얘네들 중인이라고 해. 근데 얘네들만 이제 중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중인에 포함되는 애들이 여러 애들이 생기는데, 일단은 요 기술관들만을 중인이라 불렀었다가, 잡과 출신의 기술관들만을 중인이라 불렀었다가, 향촌의 관리들, 얘네들 그냥 원래 일반 양인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중인이라 부르기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가. 대략 임진왜란을 전후로 한 시기에 그렇게 이제 편성이 됩니다, 얘네가.
그다음에 서리, 얘네는 중앙관청의 관리들이죠. 향리나 서리 같은 하급 관리들도 중인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서얼이라고 하는 첩의 자식, 첩이라는 것은 둘째 부인의 자식이죠. 둘째 부인. 그러니까 원래 합법적인 첫째 부인 말고 불법적인 바람 펴서 만든 애인의 자식. 애인의 자식은 양반들이 지들이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인데 창피하단 말이야. 자기가 바람 펴가지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양반으로 인정 못해. 너는 서얼이야라고 약간 한 단계 낮은 단계의 레벨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얼은 법적으로 조선시대 때는 과거시험, 문과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되는 과거시험 있죠. 그거를 응시하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차별을 받았었던 신분 계층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기술관들만을 의미했었으나 향리도 포함되고 서리도 포함되고 서얼까지도 나중에 포함된다. 라는 점 잘 기억하고, 얘네들의 특징은 직역을 세습한다. 고려시대 때랑 비슷하죠. 직업과 역할을 세습합니다. 아빠가 한번 향리면은 자식도 대부분은 향리 생활을 했다라고 했었었죠. 그리고 아빠가 기술관들, 아까 의관이면은 아들들도 대부분은 그 잡과 시험을 봐서 신분을 세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얘네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의관은 의술, 외교관, 통역관은 그 외국어를 할 수 있고, 변호사는 법을 아는 그런 기술자들이죠. 특정 기술을 담당하거나 행정적인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역할을 가졌던 게 얘네 중인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민을 봅시다. 천민은 대부분은 노비입니다. 대부분은 노비 알죠? 노비였었고, 얘네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었죠. 그래서 매매, 상속 같은 것들이 가능했었고, 노비 신분은 항상 세습됐으며, 부모 한 명만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노비 말고 또 다른 천민들, 백정. 얘네는 이제, 정육업자들이죠. 정육업자들. 정육업자들인데, 이게 고려시대 백정이랑 약간 다른 점은, 고려시대 백정은 여기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고려시대 백정은. 근데 조선시대 백정은 얘네들은 정육업자들이야. 정육업자. 고기 써는 사람들, 항상 손에 피를 묻히고 다니기 때문에 천민 취급을 받았었다. 무당 그리고 광대 같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천민 취급을 받는 신분들이었었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이게 조선의 초반부, 중반부까지의 신분제도입니다. 초중반부까지의 신분제도. 근데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신분제도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일단 양반들은 임진왜란 때 지켰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모내기법이 들어오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 농민이 나오는가 하면, 혹은 천민들 중에서는 일본 애들 목을 따가지고 승진하는 애들까지 생겨. 그러면서 신분제도가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양난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입니다. 자, 그래서 농민층 중에서 분홍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분홍. 얘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대박이 터지는 분홍과 농사가 망해서 영세 노동자로 바뀌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양반층도 분화를 시작합니다. 양반층. 그리고 농민층의 분화와 양반층의 분화. 양반층은 어떻게 분화하냐면은 예전에 잠깐 배운 적이 있었는데, 서인, 동인, 남인, 북인, 걔네들이 막 서로 계속 싸움을 지속한다라고 했었었죠.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양반들은 권력 있는 양반인 권반이라고 부릅니다. 권반. 권력 있는 양반이야. 근데 권력 싸움에서 패배한 양반들은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요. 얘네를 향반이라고 합니다. 향반. 향촌에서 그래도 동네 주민들이 양반이라고 대우는 해주는 애들이야. 요거를 봅시다. 자, 양반은 전반적으로 지위가 이제 조선 후반부에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면 다른 신분들이 아까 업된다라고 했었었죠. 모내기법으로 돈 벌고 일본 애들 목 따가지고 승진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양반들은 전반적으로 권위가 떨어져. 임진왜란 때 도망가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권반, 얘네들은 말 그대로 권력 있는 양반입니다. 그런데 권력 다툼에서 졌던 양반들은 거지 같은 사진을 구해왔네 내가. 향반, 향촌에서 그래도 양반 복장은 입고 갓은 쓰고 다니는 애들이야. 근데 더 찌끄레기 양반들이 있어. 얘네 완전 거지 같은 양반이야. 얘네를 뭐라고 한다?
잔반이라고 합니다. 잔반. 잘 씻고 다니지도 못해. 돈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몰락한 양반입니다. 완전히 몰락한 양반. 돈도 없어. 지방에서 일반 농민처럼 그냥 농사 짓고 사는 애들이야. 양반인데 거의 농민과 비슷한 처지로 몰락하는 잔반 등 세 가지 부류로 양반들이 분화하고 양반들의 권한 자체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양반들이 이거는 권반을 제외한 나머지 양반들의 권한 자체가 되게 약해집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신분 계층들은 활발하게 자기 권위를 높여가는데 당시에 봅시다. 중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권력을 높여갔었냐면은 중인은 이제 자기 권한을 높여갔었는데 왕한테 집단 상소를 올립니다. 우리는 원래 양반들의 자손인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집단 상소 운동을 벌입니다. 집단 상소 운동. 그래서 우리는 과거 시험 보게 해달라 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정조 때 규장각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고급 관청이야. 그리고 고급 관리인 검서관, 책을 검사하는 그런 관리로 등용을 합니다. 규장각 때 정조 때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진출을 하는 유득공, 박제가 같은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에 이게 이제 특히 설이 맨날 집단 상소를 올려가지고 규장각 검서관으로 일단 등용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중인은 이제 기술관들을 보통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기술관들. 이 기술관들에 대한 차별 요구는 좌절됩니다. 얘네도 계속 집단 상소 올리고 시위하고 그랬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술관 중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 요구는 좌절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 그래서 중인은 나름대로 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약간 자기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다음에 일반 백성들, 상민들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권한이 세진다라고 했었죠. 얘네의 어떤 권위가 세집니다. 상민들이 권위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 전쟁에서 일본 애들 목을 따오는 거야. 목 하나 따오면은 면천, 뭐 10개 따오면은 우림위라고 하는 작은 이제 그 병사가 될 수 있었어요. 병사 직책에 등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애들 목을 이게 두 개구나. 세 개를 따오면은 무관, 양반까지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4개 따오면 수문장까지도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승진을 할 수 있었었다. 요게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게 상민들의 승진 방법이었었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요 돈을 많이 벌어서 관직 임명장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요러한 여기 보면은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야. 여기에다가 돈 주고서 이 관직 임명장을 사서 자기 이름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이름이 비어있는 곳이야, 여기가. 요러한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명첩이라고 합니다. 공명첩. 이때 당시 부유한 농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돈으로 사는 거야, 양반 신분을. 그리고 관직만 샀던 게 아니라 자기네 집안 전체를 샀었어요. 어떤 집안에 족보를 구매를 해가지고 족보를 위조하는 거죠. 족보를 구매하거나 위조하는 등으로 우리 집은 원래부터 가족이 양반이었다라고 이제 위조를 하는 거죠. 위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상민들은 자기들의 어떤 위치, 그런 권력을 높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명첩, 그리고 족보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자기들의 권한을 늘려갔었다. 그 다음에 노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이제 어떤 지위를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당시 일단 전쟁 중, 아까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중에 노비 문서가 많이 없어집니다. 불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공, 노비들이 가가지고 일본 애들 목 따면은 또 승진을 할 수가 있었었고. 납속책, 요게 이제 국가에다가 그 곡식을 납부하는 겁니다. 곡식을 납부하는 거. 그러면은 국가가 곡식을 납부한 좀 부유한 노비들한테 공명첩이라는 걸 또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승진을 하거나 혹은 그냥 도망가가지고 양인인 것처럼, 일반 상민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노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는 이걸 순조라고 하는 왕 이전에 일단 영조는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예전에 노비는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면 자식이 노비였는데
노비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현실을 인정을 해서 그냥 노비는 엄마의 신분을 따라서 노비가 된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둘 중에서 아빠가 노비인데 엄마가 상민이면 얘는 노비는 아니야. 엄마가 노비이고 아빠가 양반이면 얘는 완전히 노비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노비 종목법이라는 걸 실시해가지고 노비는 엄마가 노비일 경우에만 노비가 된다라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노비가 완전히 줄어드니까 그냥 순조는 공노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순조 다다다음 왕인 고종 때는 사노비, 일반 개인의 노비까지도 다 해방을 하는 갑오개혁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노비들도 굉장히 신분 상승을 하게 됐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노비가 일반 상민으로 승진하고 중인으로 승진하고 결국은 양반까지도 또 이제 족보 매입해가지고 승진했었단 말이야. 공명첩을 구매하거나. 그래서 무슨 신분의 수가 엄청나게 급증했다?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급증하죠.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당연히 감소하게 되면서 개나 소나 다 양반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원래 양반은 조선 초반부 때는 전 국민의 1%밖에 안 됐었는데 이 양란 이후에 양반의 숫자가 전 국민의 80%까지 늘어나요. 80%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개나 소나 다 양반이니까는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겠죠. 양반의 권위가 약화됐는데 어떤 식으로 양반의 권위가 약화됐는지 봅시다. 일단 사족 중심, 그러니까 양반 중심의 어떤 동네의 어떤 모습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고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잔반, 얘네는 완전 찌끄레기 양반들이란 말이에요. 찌끄레기 양반들. 돈도 없고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양반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해. 싸가지 없게 해. 그래서 양반의 권위가 굉장히 약해졌었고 특히 돈이 많은 분홍층, 얘네가 이제 새로운 향촌의 권력자들로서 급부상하게 되면서 얘네가 수령, 그러니까 국가 권력하고 수령이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치자면 시장들이야. 시장들. 걔네들한테 돈 주고서 자기들의 이제 권한을 높여달라고 하죠. 분홍들이. 걔네들이랑 결탁해가지고 향촌의 지배권에 도전합니다. 옛날에는 양반 중심으로 동네가 돌아갔었어. 모든 동네가. 옛날에는 양반 중심으로 돌아갔었는데 이제는 양반의 권위가 약화됐고 오히려 돈 많은 농민들이 얘네를 신향이라고 부르는데 신향. 얘네 양반을 구향이라고 그럽니다. 구향. 옛날에 잘 나갔던 양반들이고 옛날에 잘 나갔던 향촌의 지배자들이고 신향은 이제 지금 잘 나가는 향촌의 지배자들이야. 얘네가 수령,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 같은 애들한테 돈 먹여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시키죠. 어떤 식으로 강화시켰냐? 향촌의 회의, 국회 같은 거야. 그 지방 국회 그런 거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 향임직, 지방에 이제 지방 관직 같은 것들에 얘네가 분홍층이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향회나 향임직은 구향이 다 했었던 건데 이제는 신향이 이걸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구향과 신향의 향촌 지배권 다툼이라고 하는 향전, 동네에서 양반이랑 돈 많은 분홍들끼리 싸우는 거야. 전쟁이라는 거야. 전쟁. 이거를 향전이라고 합니다. 향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향회라는 것은 이제 분홍층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령이 세금 거둘 때 얘네한테 돈을 많이 내라라고 하는 그런 자문기구 같은 걸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반의 지배권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양반은 지배권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분홍층의 권한도 같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향촌 지배 질서가 조선 후반부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양반은 죽고 분홍이 살기 시작하면서 둘이 향전이 발생했었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당시 시장이었던 수령 같은 사람들이 권한을 강화한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